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남북 경협을 담당하고 있는 최천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평화 경제와 남북 경협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들이 이제 또 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이제 구상이 될 텐데요. 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또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 개념에 대한 컨셉에 대한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방법, 즉 액션 플랜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시기별, 단계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아,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리고 주된 어떤 컨셉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 경제에 대해선 이 개념 구상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2016년부터 이제 보다 더 강화가 된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 제재가 있겠죠. 대북 제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북한의 호응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그 상대가 되는 주된 상대가 되는 북한이 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 제안이나 협력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딱히 이게 호응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의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식량 지원이랄지 이런 어떤 정부의 제안에서도 사실 북한의 호응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평화 경제와 남북 경협의 이란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 경제에 대한 얘기를,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플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해서, 남북 경협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어,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각 부분별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개념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북 경협에 이것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별, 단계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평화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 사실은 문 대통령 집권 이전에 그 야당 시절에 그런 평화 경제에 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지금의 평화 경제로 이루어졌고, 우리 부처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비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공동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3대 목표를 정했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그 남북 관계 발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을 통해서 뭔가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 그 제2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3대 목표까지는 그래도 이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가닥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4대 전략도 있고 5대 원칙도 있는데 더 이상 구체화되기에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북 제재랄지, 그리고 북한의 호응의 미진, 이런 어떤 큰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경로로,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도 이전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어렵고도 그것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남북 경협이라는 이런 그 얘기는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특수한 분단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그 개성공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체는 잘 나갔고 여러 가지, 특히나 북한 또는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경색이 이루어졌을 때는 중단과 가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6년 2월 이후에 계속 멈춰 서 있는 그런 상태죠. 뭐 정책 배경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 7월 6일 독일에서 초청 연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오직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평화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남북 경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부로 봐도 우리 또 지자체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중앙 정부 차원의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그 교류협력이 앞서서 중앙 정부 차원의 이 교류협력이 중요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의 자립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자체 시대이긴 하지만 그 편차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어떤 그 재정 자립도의 편차가 굉장히 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그 자치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그 재정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북 경협 경제협력은 1988년 그 노태우 정권 때 7.7 특별선언을 하게 되면서 본격화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뭐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그런 통일 외교 정책의 어떤 특별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흔히 7.7 특별선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 시기를 지나서 1989년부터 남북 간의 어떤 단순 교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00억 달러니까 대략 한 그 1,800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 교역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억 달러,
그리고 2002년에 5억 달러, 그리고 2005년에는 10억 달러 정도, 그리고 2008년에는 거의 북한에서 대외 무역의 35% 정도에 해당되는 그 규모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일어날 정도로 그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그 오이사 조치가 이뤄졌고, 그리고 현재로 놓고 보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의 의존도가 중국의 경우에 95%까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과의 교역액은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협에 있어서의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들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1988년에 어떤 그 특별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연역을 보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이제 4대 경협 합의서를 발표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2008년 그 이제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강산 박왕자 피격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10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그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도 단독으로 하는 그런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법률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24 조치 이후에 한국 정부의 단독 제재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5.24 조치 해제해라 라고 하는 측면은 이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대북 제재 조치이고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어떤 그 사업들, 대북 사업들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그 신규 투자를 금지는 하지만 영유아 등 그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겠지만, 뭐 식량 지원이랄지 쌀 지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허용은 되고 있지만, 현재 그 북한은 적어도 그런 단순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선 일체 호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어떤 그 경제가 좀 악화가 되면서 계속 나오고 얘기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갱생입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자원화, 아껴 쓰고 그리고 재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깊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북한 스스로가 뭔가 자구책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떤 도발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2016년 2월 이 시점에서 이제 개성공단을 한국 정부가 일단 그 가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9월에 그리고 7월에 계속해서 이어진 그 핵실험, 그리고 ICBM의 그 실험이 있었죠. 이후에는 계속 그 대북 제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뭔가 계속해서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 방향을 좀 설정했는데, 역대 정부의 그 주요 쟁점과 세부 쟁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DJ 정부라고 하죠. 보통 포용 정책을 시행을 했고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이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전 정부의 이
그 대북 남북 협력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 또 경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의 일관성도 부족했고요. 점점 이어지는 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어떤 그 특수한 그 분단 상황이라는 걸 좀 배제하고 정치와 경제는 좀 분리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좀 주장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의 일관성 있는 대북 원칙을 견지하다 보니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를 기화로 해서 많은 어떤 그 기존의 협력 정책들이 사업들이 차단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대북 협상을 위한 전략들이 모색이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북핵 폐기 및 대화 유도를 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이런 로드맵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사실은 그 이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게 원칙으로는 제시가 되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이 아닌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때 더 심화된 이 미중 갈등이 미중의 어떤 무역 전쟁 소위 말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은 그 한반도 정세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래서 일단 그 남북 간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했던 그 남북 간의 경협 사업 중에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개성공단은 결국은 개성시의 공동리 일원에 2천만 평이라는 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현재는 사실은 1단계 그래서 부지 개발에서 대략 원래 생각 디자인했던 2천만 평에서 20분의 1 규모인 이 100만 평만 개발이 된 상태고 상당히 활성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았죠. 2단계,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는 2천만 평이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한국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북한 측에선 자 1단계 완성이 됐으니 2단계, 3단계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하시오라는 입장이라고 북한 측은 얘기하고 있고 한국 측은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2단계로 못 나가겠다. 3단계로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의견의 어떤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2단계, 3단계는 추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뭐 앞으로 북한의 사정이 좀 나아져서 뭔가 그 경협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 것이냐 또는 기존의 개성공단을 다시 재활성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들이 학자들 간에도 또 정부 관료들 간에도 그리고 정치인들 간에도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이 5년이 넘었죠. 그래서 집권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좀 많이 경작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집권 이전에 출신 성분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했었다라면 이제 집권 이후에는 돈주라고 알려져 있는 신흥 그 부유층의 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능력껏 벌 수 있을 만큼 더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자율성이 더 강조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어떤 북한 사회 내부의 사업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살림집이라고 일컫는 고층 빌딩 아파트가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화 정책에 있어서의 큰 특징을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입니다.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당을 합니다. 할당량을 주어지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은 100만큼만 해라. 근데 최근에 이 자율식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바꾼 것은
이런 거죠. 100만큼만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 가져가. 바로 이때부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 기재가 발현이 되면서 좀 더 기존의 어떤 그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더 얻게 되는,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서 투기 또는 투자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신흥 부유층으로 알려져 있는 돈주들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통일부의 그 통일백서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그 현재 북한의 주민들은 3대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토지, 이제 집단 농장에서 예전에는 이거 굳이 나누지 않고 관리를 해서 뭔가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눠 가졌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소토지를 해서 그 집단 농장의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분배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을 아예 개발을 하든가 뭐 아파트나 이런 살림집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띄어서 그런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집,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매대입니다. 그 장마당 내에서 자릿세겠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과 경제제를 이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다라면 이 부동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선 많이 증대돼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2000년대 후반에 2008년에 북한에선 살림집법 자체가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북한 당국이 봤을 때도 이 부동산 쉽게 볼 게 아니야. 이거 충분히 돈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인중개사라는 어떤 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떤 중개사의 역할도 담을 수가 있지만, 그게 싫다라고 한다라면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의 살림집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 국가가 공인하는 중개사에 의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 국가에 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종의 말하면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허가제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 강도 높은, 그리고 이 필수적인 그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 당국이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결국은 재정 수입원과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최근의 대개방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특구라는 제도입니다. 스페셜 이코노믹 존인데 중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특구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급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개발구입니다. 영어로 치면 다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해서 이 외국 투자자들의 조세 감면을 통해서 투자를 적극 이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고요. 세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특구는 이미 오래전에 경제특구 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총 5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경제개발구라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제 2013년, 2012년에 이제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경제개발구법에 의해서 이제 20개 넘는 그런 개발구가 지정이 되게 되고 여기에 맞게 이제 추진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경제개발구 내에서도 중앙급과 지방급,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다만 그 경제개발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숫자가 많아서 그 모든 20개 넘는 그런 중앙급 경제특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30개 가까운 그런 많은 숫자의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 넘는 숫자가 사실은 허허벌판에 이 개발지라는 문구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개 넘는 그런
경제 특구, 경제 개발구 포함한 특구를 다 건들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함께 한국의 어떤 그 개발의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될 만한 곳, 그리고 이 투자자가 많이 유치될 만한 그런 곳들, 북한의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한국의 경제특구죠, 일종의. 이 경제특구들이 위치하는 입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그리고 항구에 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물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입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SOC가 잘 깔려져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업지구가 있을 것이고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나성경제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이런 어떤 그 곳곳에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추진이 됐거나, 그리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 시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무인항공기라고 드론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나 관광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현지 조사나 여러 가지 어떤 현지의 특성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만, 인력만으로 파악을 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소에 해소하고 뭔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드론을 이용한 그런 전략인 거고, 한국의 경우에도 그 국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곳도 기존의 그 인력들,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최근에 이제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현지 조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가 전환이 된 지는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3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런 식의 어떤 협력 방안도 충분한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어떤 최고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의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정책의 단계별로 보면 이 마스터 플랜일 것 같은데, 시기별 그리고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측면이 좀 큽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부에서 어떤 통일 교육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의 전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북한과 직접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턴트로서 조언자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니즈가 뭔지 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미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어떤 부동산 개발 금융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충분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뭔가 신뢰가 그런 사이에서 쌓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북한과의 남북 경협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인권이라는 개념들을 좀 도입하고 제도화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인도적 이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한반도의 어떤 내수시장 7,500에서 8천만 명이 아니라 1억 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가 예전엔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특구나 이런 특별한 지역 내에서 살림집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다라면 그 1억 원을 일시에 다 내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주고요. 물론 토지 소유권은 국유지만 살림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 1년에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불을 한다라면 마지막 시점에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그런 그 소식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모든 어떤 소유권은 다 국가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북한의 변화에도 편승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협상 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그 평화 경제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남북 경협의 어떤 그 방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별, 단계별, 그리고 기존의 어떤 개념의 전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제 이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라면 우리 또 센터 직원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또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